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감 기간 다양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3대 특검 수사, 지방선거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박 선배랑 김규현 변호사님은 방송을 과거에 같이 해보셨나요? CBS에서도 한두 번 뵙고 그랬군요. 제2에 네. 있을 때도 뵀었습니다. 인터뷰를 제가 했던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생각하는 우리 박 선배의 장점은 좀 어떤 겁니까? 항상 차분하시고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박 선배는 오랜만에 인터뷰를 뵀는데. 직접 해보시기도 했으니까 예. 김규현 변호사의 장점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의롭다. 정의롭다. 정의롭고 똑소리가 난다. 이 두 똑소리가 가지면 된 것 난다. 같아요. 야, 정말로 완벽한 평가인데요. 정의롭고 톡소리가 난다. 순발력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2,000원만 주세요. 아니 정말로 이게 감사합니다.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타결이 된 건데 그만큼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순발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일단 저는 뚝심과 결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쉽게 버텼으니까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본인도 모르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이것 봐라, 한국이 말을 안 들어? 버틴다고? 그러면 잠깐만, 동맹이라고 봐줬더니 이렇게 될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상들은 사실은 그렇게 돌출적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으니 서로 밀고 당기기가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트럼프 본인이 워낙 돌출적이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낼 거냐로 협상하다가 그래? 그럼 니네 그냥 관세 50%로 하고 6천억 달러 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버틸 때 우리야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협상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나 모르는 그런 돌발 변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파라노 버티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남들 다 이제 일본은 저렇게 빨리 타결했는데 왜 안 하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줄이려고 버틴 건데 그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리스크 안고 했을 때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협상팀과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네. 어쨌든 간에 끝이 도우면 다 좋다고 이번 결과가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훈장도 나오고 금관도 나왔는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는 어떤 장면에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뭐 역시 금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갖 AI로 이용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그러니까 영상까지 밈이요, 그죠? 밈도 네. 지금 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딱 최적화된 지점까지 잘 버텼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말씀 주셨지만은 에이펙에서까지 우리가 만약에 버텼으면 그러기 위해서 더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네. 안 되면은 진짜 5천억, 6천억 내 그렇게 하고 관세 더 올라가고 뭔가 좀 막 그럼 또 이제 뭐 미군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키는 미국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보수 정치 쪽에서는 또 난리를 칠 것이고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는 잘 막았다. 거기다 지금 핵잠까지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핵 추진 잠수함 거기에선 사실은 보수 인사들도 상당 부분 놀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핵은 보수에서 더 계속 원했던 거고 물론 핵 추진 잠수함, 핵 연료를 쓰는 잠수함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던 바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갖게 되고 연료를 공급받아서 훨씬 자막 능력이 뛰어난 잠수함을 갖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진했지만 안 됐는데 저는 특히 약간 어떻게 보면 딱딱했던 한미 정상회담 오찬 자리에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거에 좀 눈여겨봐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그거는 사실 제 추정이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미 그 전에 관세 협상 타결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실무진끼리에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수 들어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치적 메시지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럼프한테도 저 그냥 그렇게 제가 잘해드리고 노벨상 추천한다고 하고 금관도 주고 금 훈장도 주지만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나온 모두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해몽이 너무나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듣다 보니까. 네. 추진 잠수함 얘기를 일부러 다 계산돼서 꺼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게 만약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안 되면 그렇죠. 그럼 또 이 역풍이 불고 아니 왜 공개 자리에서 그런 걸 내세우냐 그런 민감한 뭐 문제는 비공개에서 하면 되는 비공개에서 거지. 했어야지 이러는 건데 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자신 있게 꺼낸 것은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 네. 됐는데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잠수함 뭐 추적하는데 힘들다. 어. 우리가 중국 견제 할게라는 얘기를 좀 껄끄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좀 달래준 거 아니냐. 망설이는 야, 미국을 설득하기 네. 위해서. 우린 너네 편이야. 예. 아,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사실 김규현 변호사가 과거에 국회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예.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 중에 하나의 의원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해박한 편 아닙니까?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서당계 3년 그런 거 좀 했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김광진 의원실에 계셨던 거였고 당시에 김광진 의원실이 정말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국감 도구들이 많았거든요. 기억나는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그때 뭐 아주 이제 군복 입고 뭐군 배낭에 물 수통에다가 아, 진짜 그랬어요. 뭐, 예. 네, 그 저희가 많이 했죠. 그때 막 진짜 사나이 막 이런 것도. 아니 그때 기억에 어. 수통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 이렇게 알리고도 뭐 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나이대가 비슷해요. 김광진 의원 씨. 다 이제 80년대생들이거든요. 아, 의원 완전히 젊은 의원도 사람들이었구나. 80년대생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맨날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술 먹을 때. 아, 맨날 군대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니네 수통 새거 했어? 네. 우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막 그러다 보면 맨날 수통 그 썩어 있는 수통 얘기 당연히 나오고 하는데 그럼 그거 얘기하다가 수통 이거 다 바꿀까? 언제 거야 이거 네. 도대체? 그냥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아니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80년대생 남성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코드들을 의원실에서 많이 풀어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있는 건데 올해에도 이제 국정감사가 열렸고 매년 열리듯이 열렸는데 올해 국감은 약간 평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죠. 사실은 저는 국감이 해야 될, 특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봐요.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 죄송합니다. 내란 특검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일단 내란 특검은 이제 내란 관련이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 비리 관련된 것들인데 이미 보도됐거나 의혹이 있던 것들 그리고 그거 수사하다가 나온 것 예를 들어서 뭐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렇죠. 그다음에 금거북이 이런 식으로 확대가 좀 되죠. 이것들은 수사하다 나온 거잖아요. 다른 데서 어떤 한 줄기에서 추가로 나온 것들인데 사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김건희 씨다 엄청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국감에서 좀 지난 정부의 그런 김건희 씨도 그렇고 다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됐어야 되지 않나. 물론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국감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런 게 좀 더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고국 얘기는 이제 국감에서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오히려 이슈가 우리 다 알듯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최민희 가방위원장 맞아요.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정무적으로 전 민주당이 약간 미스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제 입법부에 녹을 먹었기 때문에 국회 국감사를 보면은 한눈에 팍 알 것 같은데 이번 국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의원이랑 보좌관들이 굉장히 김새는 것 같습니다. 아, 김새는 네, 사람이 사실 뭐 열심히 준비했겠죠. 정책적인 것도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 뭐 기억나는 장면 뭐냐 하면 명태균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네, 기억에 남는 인물 명태균. 그리고 그냥 뒷짐지고 앞하고 막 호통치면서 이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사실 그러면 물론 재미는 있었어요. 명태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 맞아요. 예. 네, 하긴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남는 알맹이가 뭐였냐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뭐 명태균 게이트에서 기존에 있던 거 외에 중요한 뭔가가 나왔냐? 그것도 아니야. 아니거든요. 예. 예, 막 러브레터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아쉽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보좌진들이나 의원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맨날 정책국감 우리가 얘기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는 의원이나 뭐 보좌진들이 좀 이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언론도 사실 그런 거를 조명하기보다는 맞아요. 좀 네. 실질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이제 조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매번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보면은 되게 중요한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 5천이나 이런 걸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내란 청산에 있어서 그 법무부나 국방부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질타하는 뭐 국방에 있었어요. 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다 묻혔어요 지금. 네. 그게 아니, 아쉬운 거죠. 정말 명태균 생각이 저도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김건희의 목소리를 공개한 노정면 의원이 좀 생각이 나고 예. 그리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 정도 생각나는데 우리 박 선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물 중에서는 이 사람이 기억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나쁜 이슈로 내는 분들 빼고는 네. 특별히 앞서 이제 문지석 검사인가요? 그분이 좀 기억나고 다 나쁜 이슈 나머지는 다 나쁜 이슈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나와서 오세훈 시장에게 호통치고 이런 모습은 좋았지만 새로 나온 얘기는 없거든요. 어떤 아주 중요한 사실은 김한정 씨의 대납을 알고 있었어라는 그런 게 없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막 예를 들어서 소영규 의원 그래서 한덕수, 김충식 만났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만났대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황을 가지고 코치코치 깨물어서 당신이 이때 만났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호통치는 모습만 딱 그건 이미 본인 저쪽에 반대쪽에 주장이 있었고 그럼 그거를 재반박할 것들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그래서 제가 한 의원이랑 이제 그런 요즘 국감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사실은 대변인이나 또 뭐 지도부 이런 분들 빼고는 언론에 잘 못 나오죠. 어차피 정치인들은 이름을 알리고 본인의 한 성과를 알려야 되는데 옛날에 주류 언론들이 쭉 있었을 때는 사실은 유일한 기회가 지도부나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 아니면은 국감 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사활을 걸고 해야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국감에 내가 큰 건 터트리겠어라는 걸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는데 지금은 언론에 안 나와도 돼요. 여러 유튜브들도 많고 그리고 딱 거기서도 쇼츠만 딱 원하는 거예요. 호통치는 모습.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최혁진 의원의 조요토미 히데요시 요거 하나 그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데 자꾸 그런 거가 되니까 다른 의원들도 나도 저런 거에서 한번 떠야지 굳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뭘 터트린 이럴 니즈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유튜브나 쇼츠 이런 것도 요즘 제목 낚시 장사 너무 심해요. 맞아요, 네. 맞아. 진짜 뭐 땡땡땡 의원 호통에 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부들부들 해서 한 답변이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결국 내용. 부들부들하지도 않아. 네. 심지어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좀 규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시간을 지금 거기에다 또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모습 보면. 아니 근데 진짜 법사위 이제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젠 또 그 목요일이죠. 되게 재밌는 풍경이었던 게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하고 곽규택 의원이 언쟁이 붙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을 꾀꾀기라고 하더만 보니까 곽씨여가지고 꾀꾀기라고 하니까 또 곽규택 의원이 못 참고 서팔계라 그러더라고 이게. 이 정도 막말은 좀 이렇게 좀 도를 넘은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 개헌을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제가 개헌한다고 하면 꼭 좀 이것 좀 하고 싶은 게 딱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하는 거는 별개의 기관에 좀 국회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해야 국회 된다. 스스로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징계하는 그 윤리특위 있잖아요. 이것도 국회에서 떼어내가지고 별개의 기관으로 맞는 말이다. 것 공정하게 판정할 수 예, 있게. 예. 그거 두 개는 개헌할 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외부의 무슨 위원회 같은 형태로 해서 윤리위도 뭐 징계로 해서 무슨 배지를 떼거나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분 이거 참 부끄러운 분이다. 이런 거라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의원들이 하니까 서로 정파적이고 그러니까요. 자기 예. 편에 유리하게만 되니까 공신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아예 국회의원 총선을 할 때 윤리감사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 따로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로 네. 좋은 징계만 제안 하는 같아요, 징계만 보니까. 하는 네. 국회의원.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는 우리 박 선배 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요? 많은 분들이 부담되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은 문제여서 그런 건데 저도 못 찾아요. 이번에 국감 도중에 보면은 예. 우리 국민의힘의 유영화 의원님께서 고릴라 그림을 못 열심히 찾아요. 그리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그랬을까? 본인 설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설명이 맞다고 봐요. 그냥 지루하니까 딴짓한 거죠. 딴짓한 거죠. 뭐 고릴라가 사실은 누구를 그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딴짓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끔 질의 전에 긴장을 풀거나 질의 후에 생각했던 만큼 질의가 매끄럽지 못해 짜증이 날 때 이걸 사귀기 위해서 내가 동물 캐리커처를 그려왔다. 이번에는 고릴라를 그린 것일 뿐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다. 이런 취지의 변소더라고 보니까.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귀엽기도 한데요.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사진 찍히고 영상 찍혀서 나가잖아요. 나가왔고 네. 그거를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이제 주의하고 자제했어야지. 아니 혹시 이제는 말할 수 네. 있도록 국회 예전에 근무할 때 의원들 뒤에 이제 보좌진들은 보통 앉아 있거나 네. 여러 오가면서 보게 되는데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익명으로라도 모 의원 있었습니까? 아니, 뭐 이제 그렇다기보다 이제 주로 이제 게임하고 카톡하고 뭐 이제 그때도 예,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그때는 이제 또 아이폰 이게 배터리가 일체화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탈착식 배터리가 많았어요. 탈착식 배터리. 네. 네, 그래갖고 사실은 그때 그 의원들 핸드폰 배터리를 의원회관에서 사무처로 그 본청으로 막 인수해야 배달하는 됐구나 그게. 인수하는 그런 보좌진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야 그때 배터리 그러네요. 갈아주느라고. 상임이 오래되면 계속 핸드폰 보고 딴짓하다가 네. 배터리 다니까 네. 추가 배터리 공급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요즘은 사실은 카메라뿐만 아니고 온갖 도처의 언론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 특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풍경이긴 해요. 근데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유영하 의원의 고릴라는 이해를 해요. 네. 회의가 길어지거나 회의가 길어지면 사실 계속 인간의 한계가 1시간 넘게 계속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눈에 띄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고릴라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쓸데없는 회의가 좀 길어지면 옆에 뭐 그냥 한자 같은 거 써보고 맞아요. 예. 글씨 써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검색에서 고릴라 캐리커처를 고릴라 그림을 띄워놓고 따라 그린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고릴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 해놓고 쭉쭉 그런 거 모르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최민희 의원도 됐었고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뭐 체리따봉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신경을 쓸만도 한데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이 대단하고 물론 뭐 국회의원 기자 아시겠지만 많이 보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뭐 좀 엄격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라는 장소가 이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편하고 익숙해서. 네. 그냥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같은 특히나 그렇죠.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노트북 갖고 왔고 막 코딩하고 뭐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데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계속 뭔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내가 국회의장이라면 참 답답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보면 이렇게 수업 들어갈 때 학교에 맞다.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화면 넣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서도 이 핸드폰 다 걷어야 되나 이거. 네, 제가 그런 생각. 장담하는데 핸드폰 거두면 50%는 잡니다. 오히려 깨 있는 게 낫다. 조는 핸드폰 것보다는 딴짓이라도 자죠. 하면서. 30분 이상 못 버텨요. 네. 아니 아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인물로 기억난다 이런 얘기도 지나가면서 해주셨는데 정말로 법사위 국감은 이번에 기억 남는 게 조희대가 남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간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쉽게 말해서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나오기는 했지만은 또 실익이 딱히 있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그런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본인이 대법원장이지만 전원합의체 재판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합의 과정 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 내가 이상하게 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그 송모 부장판사가 법 판사들 게시판에 올렸듯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 그렇습니다. 선별적 정의냐 이 표현을 썼거든요. 본인도 내가 불신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또 본인의 그 자리에 대해 생각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민주당처럼 사인 회동설 나오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라고 일단 제가 정천수 PD랑도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그분도 좀 그런 얘기를 네. 비슷한 취지로
하더라고요. 그냥 썰이다. 우리 썰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여러 번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다 보니 사법부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어.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게시판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인의 동설로 밀어붙이면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리면 내부 결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야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판사를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우리 수장을 흔들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사실 신중하게 만약 민주당 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난처했을 텐데 약간 그것도 뭐 정확한 그 표현들에 하면 소란스럽게 이루어졌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 별반 성과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사실은 국민들의 다수는 아직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김규현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사무실이 그 서초동 법원 검찰 사이에 담벼락에 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 분 입장에서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한 여러 가지 공세들 솔직히 좀 어떻게 봅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국감 중에 이렇게 그냥 같이 하기보다는 하려면 진짜로 그 파기환송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건 맞거든요. 누가 봐도 알죠. 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집중해가지고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하고 부른다든가 그리고 안 나오면은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는 고발을 하면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국감 때는 증인으로 채택은 했는데 뭔가 뭐 소환장이나 이런 게 갔는지는 모르겠고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선서를 하라고 뭐 요구를 딱히 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참고인 그냥 지나갔죠. 지위에서 예.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중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별로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을 불렀으니까 저 불러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하겠다더니 뭐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야? 뭐 시원하지가 않아 네. 이거 지금. 예. 네, 이러면서 이제 다 양쪽에서 욕먹는 어중간한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초동의 냉정한 시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국감 도중에 그 사법 개혁안도 내놨잖아요. 그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서초동의 체감도 좀 어떻습니까? 약간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어쨌든 민주당 욕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막 이래다 저래라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전원 합의체가 맞냐 절반 합의체다 이러면서 이제 좀 나누니까. 네,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변호사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도 이번에 한번 당해봐야지. 속내는 뭐 예.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 재판이 그럼 조금은 더 빨라지고 충실해질라나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분도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그 이번 주에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응답자는 제한이 되지만은 현행 14명 유직에 대해서 응답자의 43%가 지지를 했고 26명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빈도는 38%로 현행 유지가 더 많은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거든요. 국민들이 그렇죠.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사법개혁안의 가장 핵심이 대법관수 증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사실은 아주 고관여층이죠. 뭐 의원들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민생에 바빠요.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름의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거나 아주 표상 앞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고 판단을 하죠. 그걸 감안해서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국민들이 앞서 이제 저도 대법관 증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예. 여론조사에서는 아닌 데가 더 높게 나오는 건 잠깐만 대법관을 저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그러니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1년에 대법관에서 뭐 4만 건을 하는데 어떻고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각자 다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사법개혁안 저는 그 내용에 이제 변호사가
인사평가를 한다 들어간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어느 정도 대부분 안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대법관 증언도 해야 되고 판결문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는 방식이 저는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대법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그 사법개혁안을 낼 때 네. 같이 내려서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갖춰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주변에 여쭤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 강론을 두고 가면 많이 다투지만 그건 전문가의 영역을 좀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 큰 방향성은 동의를 하는데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비등비등하다 이런 느낌 좀 받게 되거든요. 원래 검찰 개혁이 오래되기도 했고 검찰 개혁도 초창기 옛날에는 비슷했습니다. 국민들 원래 그러다가. 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차이는 뭐냐면 이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어요. 이게 이재명을 검찰이 괴롭혔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이 과거에 이제 과오를 많이 저질렀고 권한이 그렇죠. 많으니까 이걸 바꾸는 거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하니까 타이밍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저 이재명 괴롭혔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런 모양새로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재판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 판결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았고 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런 이미지대로 갔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막 파기환송 되자마자 뭐 좋습니다. 대법관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진을 하니까 국민들이 좀 그렇게 네.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법원의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네. 모르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신기한 거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겠다 하잖아요. 음. 근데 일반 법관, 그러니까 1심, 2심도 지금 재판 지연이라든가 부실화가 심각하거든요. 뭐 똑같죠. 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까지도 다 같이 늘려야 되는 맞는 거고 법조계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법관 늘리는 것만 대법원만 타깃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복수하는 것 듯한 방향적으로 모양새가 보이기에. 방향적으로 너무 명확하잖아요. 뚜렷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패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상고심에서 자꾸 지연이 된다. 그래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잖아. 그럼 늘려줄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늘어나면 같이 대법관을 지원할 재판 연구관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 재판 연구관들은 따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심, 2심 맡았던 판사들이 가서 올라와야 됩니다. 연구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 하면 나름 좋은 자리거든요. 온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1심 지연이에요. 1심 지연인데 1심할 판사는 더 부족하게 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여론상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판이 지연되면 피고인도 그렇고 어떤 고소인도 그렇고 제일 손해예요. 빨리빨리 끝나야죠. 그래야 일상에 복귀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또 재판도 충실하게 더 받을 수가 있고 판사들이 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1심 판사는 무조건 늘리는 게 맞다. 지금 옛날에는 말로만 법대로 해. 법대로 법원에서 보자 하지만 지금 진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그 공판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 다 재판에서 다루다 보니 세세하게 시간도 다투고. 길어지죠. 판사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차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저도 판검사들을 만나봤지만 정말로 예를 들면 중앙에서 중앙지검이나 중앙지법에서 근무한다. 정말로 맡은 사건 수가 너무 많고 힘들어들 합니다. 근데 지방 가면 약간 좀 숨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보여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닙니까? 네. 여하간 그런 논의를 다 부차해서 하더라도 판검사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누가 판검사를 늘리는 거를 가장 반대하는가? 이걸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판검사들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네. 자기들의 희귀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판검사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린다 하면 다 좋아할 좋아해요 거고요. 요즘은 또. 예. 네. 그런 건데 이제 요거를 늘리자고 하면 특히 뭐 검사를 늘리자 이런 얘기 하면은 기존에 이제 검찰에 적대적이었던 검찰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검찰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이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판사를 늘린다 그러면요. 저는 한 최소한 1000에서 2000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아, 그렇게 굉장히 큰 증원이 필요하다. 지금 판사 3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100명, 200명 늘려준다 그래봤자 원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구조적으로 병날을 시키려면 1000명 단위로 늘리는 게 맞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1000명, 2000명은 어디서 뽑겠어요? 변호사 중에 뽑겠죠. 뽑겠죠. 네.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부에. 변호사들도 판사로 많이 가고 그럼 어. 그만큼 변호사 수는 조금 일시적으로는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변협에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일반 변호사들 전체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여론을. 그렇네 또. 법조 예. 전체를. 아니 왜 이 좋은 생각을 왜 못하는지. 아니 저도 막연하게는 판검사들이 나가서 할 기득권 때문에 사실 수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또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요즘 전반적으로? MG가 늘어나면서요. 네. 이제 야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현장에서 정말로 이제 검찰청사에 다니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그럼요. 없는 상황이네요. 예전에는 판사들이 밤을 새서라도 재판 막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MG가 늘어나니까 근무 시간까지만 하고 전 그 판사들의 주장도 맞다고 봐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기자 생활할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보통 그러니까 쉬고 주말에도 나오시고 대체로. 그렇죠. 예. 보통 주 6일제죠. 주 5일제 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주 6일제를 한 10년 전까지 계속 했죠. 그럼 6일제도 되게 빡세게 하는 거죠. 기자들 그렇잖아요, 약간. 근데 최근에는 한 3, 4년 전부터는 주 5일제 무조건 하자. 52시간제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더 되면서 기자들도 52시간제 하자. 그래서 주말에 나오면 대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낀 사람들이 누구냐? 관리자들만 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이 안 나오면 또 이게 회의가 이제 부장들 그렇죠.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이분들은 이제 52시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음. 저도 52시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국장이 이렇게 눈치를 살짝 주는 거죠. 그럼 근데 사실 일선 기자들은 요즘은 52시간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우로 다 누적해서 나중에 다 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옛날보다 기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언론사에서 뭐 150명 가지고 어느 사안들을 취재를 했다. 일을 줄지 않는 한 근무 시간이 사실은 예전에 52시간이어도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보통 65시간 넘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52시간 지키니까 똑같은 콘텐츠를 양산하려면 기자들이 최소한 20%는 증원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자들은 그냥 어쨌든 시켜서 뭐 가는데 판사들이나 저는 검사들이나 지금 예전에 사실 일 잘하는 분들이 특히 초과 근무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특히 공무원 분야에서는 초과 근무 엄청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 자리를 주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판사, 검사, 경찰관들도 그렇고요. 낮에는 주로 뭘 하냐면은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불러서 조사하거나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문, 판결문, 결정문, 뭐 송치 결정서 이런 거는 밤에 씁니다. 은행이랑 비슷하죠. 약간 문 닫고 이제 창고 닫고 이제 뭐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일이 시작되는 예.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예. 식인데 이제 뭐 MZ 이런 풍조가 늘어나면서 6시 되면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타잘 못 치잖아요. 그렇죠. 예. 결정문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낮에 사람을 안 부르고 뭐 일주일에 그냥 하루는 사람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 날 이 쓰고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사건 처리 속도가 거의 이제 2배 지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쓰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안 써져요. 어제 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좀 비효율성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재판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라면 저는 이건 대국민 서비스죠. 사실 맞아요. 중요한 맞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도 예전에 변호사 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재판 걸지 마라. 고소하지 말고 합의하고 끝내라. 송사에 말리면 인생 서로 피곤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통 뭐 이렇게 아는 정치인들 중에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인생이 완전히 얽매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죄든 무죄든 빨리빨리 결단을 내주고 그게 맞죠. 시간을 좀 일찍 끝내주는 게. 그래서 재판은 형사사건이야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1년 1심만 1년 4개월인가 그래요. 굉장히 늘어져 있고 그러면 그거 자체도 하나의 인프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구속기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특히 2심 형사사건, 구속사건. 네.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구속사건이 사건 접수했어요. 첫 기일이 4개월 만에 열려요.
진짜요? 네. 아. 진짜입니다 요즘에. 그러면 나오겠네 중간에. 첫 기일이 4개월 하는데 첫 재판 시작했는데 구속기간 2개월 남았어요. 어. 2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게? 부실 재판이 날림 그렇죠. 재판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증인 신청하면은 안 받아줍니다.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증인 신문을 해요. 기각. 이러놓고 뭐 이거 충실한 재판이라 볼 수 그러네요. 있나요? 이런 야.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재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법원장들이 좀 관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사법행정권 행사가 네. 어떻게 보면 터부시되는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다 네. 보니 전 할 건데 제 미리 밀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쭉쭉 길어지고 잠깐만, 이 구속기간 지나서 풀려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그냥 진행되고 부실해지죠. 아무튼 두 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판검사 수는 정말로 증언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국회가 좀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늘려야 특권이 그만큼 사라지는 분산돼서 거죠. 그렇죠. 힘도 네. 떨어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그 사건 처리 지연하면은 떠오르는 데가 정말 대표 명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수처라고. 아니 사실은 그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건이 많아서 지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저는 예전부터 그 낌새를 많이 알고 있었죠. 예, 특히 3개 정도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3개 보면. 이벤트. 네, 3개 예. 이벤트였는데. 처음에 제보를 하러 다 들고 가서 조사 받습니다. 넘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게 첫 번째 이벤트. 멘붕 오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벤트는 거기서 이제 좀 담배 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깥에. 휴식 시간에 거기를 나가서 쉬는데 그 수사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수사관이 사실은 외압이 많아서 이거 수사하기가 힘들다라고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 야, 제가 변호사님 사실은 국회 앞에 가갖고 1인 시위까지 하려고 그랬다고. 너무나 화가 나서. 네. 그 정도 얘기까지 들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벤트는 박정훈 대령 재판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김계환 전 사령관이 공수처에 나가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경로가 있었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이런 첩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에서 말한 그 조서, 그 서류만 받아가지고 우리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 내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죠. 아주 유리한 네. 증거고 게임 끝이죠. 바로 무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갖고 공수처에다가 제출 명령을 하게 신청했습니다. 제출 명령 했어요. 그럼 법원 따라야지. 명령이면 이건 법적으로 따라야 되고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공수처가 그걸 거부합니다. 진짜예요? 네. 이상하다라고 해서 또 했어요. 두 번째로. 두 번 제출 명령 냈는데 또 거부해요. 어이가 없네. 네, 오동훈 공수처장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얘네는 이거 뭉개려고 그러는 거 맞다. 야. 외압 있는 거 맞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명확한 뭐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면은 그때 마치 뭐 증거도 없이 그냥 막 떠든다면서 제가 무슨 저를 이제 음모론자처럼 이렇게 돼버릴까봐 네. 지금까지는 좀 참아왔습니다만은 뭐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에. 지금 공수처 보도들 보면은 공수처의 행각이라는 게 정말 상상 초월인 게 지금 송창진 전 부장감사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과 김성규 전 부장감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정인을 정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직을 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나온 보도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총선 김성규 당시 공수처 1부장인데 처장 대행을 했죠. 공수처장 대행을 했는데 총선 때는 최상병 관련 총선 전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마라. 네. 말이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최상병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그럴 때 많은 얘기도 있었죠. 공수처 왜 못하냐? 특히 이제 야당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국민의힘 분들이. 그래서 공수처 민주당에서 사실은 주장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직이 만들어진 지 뭐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능력과 여력이 부족한 게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사실 공수처 제조직이 되게 웬만한 지방 검찰청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공수처 검사가 그 안에서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몇 년 뒤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직이 사실 처음 구성할 때도 구성안이 좀 잘못돼 있고 이게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쉽지 않은.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바꿔가야죠.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때는 능력과 여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송창진 부장검사나 김성규 부장검사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 태도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이미 자격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신뢰를 못 받아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장검사들을 놔두냐. 총선 전에 소환한데 수사 외압은 소설 같은 얘기야. 송창진 부장검사가 그런 네. 얘기를 했죠. 저는 이거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리더의. 나중에 그게 알게 됐으면 당연히 내부에서 문제 삼고 그래야 그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사실은. 모든 조직이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화를 가져갈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걸 눈 감아줬다? 그러면 잘못된 문화가 되는 거죠. 검찰이 문제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더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영이라는 게 더 서야 되고 이런 조직인데 실제로 공수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의 계획이란 게 혹시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두 가지 플랜을 짰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식물공수처고요. 지금 오동훈 식물공수처. 같은 네. 식물공수처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불장판 공수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막 윤석열의 별동대로서 그 예를 마치, 들면 예, 마치 그 감사원의 유병호라든가 뭐 아니면 중앙지검처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고 그 공수처장은 김태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잘 안 되니까 에이 그럴 바에 그냥 식물로 만들어 버리자고 이제 오동훈 처장을 투입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김성규 부장이 뭐 사람들 총선 앞두고 부르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을 때 이것도 말이 왜 안 되냐면 그 시기에 그 금감원이랑 검찰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급하게 그 양문석 의원 그때 뭐 무슨 아파트 뭐가 나왔을 그 때 대출 문제 이렇게 총선 해가지고.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게 네. 그 동안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그때 막 맞아요. 금감원에서 갑자기 기억납니다. 막 예. 감사 들어가고 조사하고 뭐하고 과정 보내고 막 맞아. 엄청나게 북치고 장구치고 했거든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고 아니, 있었죠. 아니 그런 식으로 뭐 날 정해서 수사할 거면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 뭐 일정이랑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그냥 하던 그럼요. 대로 통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정치 뭐 선거가 앞둬 있다고 이거 하던 거 갑자기 중단하든지 아니면 안 하던 걸 갑자기 뭐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하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정무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정무적인 것도 판단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후보를 앞서 이제 금감원이 당시 양문석 후보의 그런 부분들을 조사 들어갔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거는 당연히 조사해 볼 거니까 조사한다. 대출 과정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잖아요. 그 항목이 안에 사업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였는데 후보를 그렇게 하는 거는 오바다. 근데 공수처가 하는 거는 후보가 연관된 분들이 없어요. 아니 전혀 없죠. 네. 그냥 여당 총선에 당시 국민의힘 총선에 불리할 수 있으니 이런 맥락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 드냐면은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수사기관의 탄생을 앞두고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권력기관의 재편 혹은 수사기관의 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 공수처 문제도 물론 제도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바꾸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어야 되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두 가지죠. 이제 인적 청산을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 측면에서는 지금 오동훈 처장도 피의자 입건이 됐고 결국에 이런 걸 못 막고 직무유기 혐의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공수처는 이번엔 물갈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현 제도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람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박아 넣으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그래요?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냥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에요. 누구의 지위도 받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없어 쉽게 얘기하면 예, 중간에 없어요. 대통령도 처음에 임명만 할 뿐이지 임명해 놓고 나면은 그냥 그 임기 3년 동안은 올마이티예요. 그냥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인사로 날릴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란 특검 하고 있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수처가 얼마나 파워풀해질까요? 무서운 조직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앞으로 공수처가 진용만 제대로 갖추면은 제2의 윤석열이 나오기 가장 좋은 조직이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역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식물공수처여서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지만 향후에는 이것까지 대비를 해야 돼서 제도 개선을 이참에 한번 싹 다시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공수처의 탄생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생겨난 게 판검사 견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판검사 비리처형 이름 예.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판검사들을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아무도 재판 다 막 봐주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주된 탄생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보면 고위공직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다 자치단체장부터 뭐 온갖 사람들을 다 수사 넓혀가지고. 대상으로 넣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도 수사가 안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탄생 목적으로 돌아가서 뭐 정치인이니 아니면 행정부, 입법부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경찰, 검찰, 특검, 이제 생기는 중수청까지 다 여기서 수사를 다 맡길 수가 있는데 굳이 공수처가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목적이든 판사, 검사 그리고 막 고위 경찰 요 정도까지만 정해놓고. 딱 해서 전문 수사청화 그게 시키는 맞네. 것이 예. 그래야 공수처가 저는 살 길이라고 보고요. 그 지금처럼 정치인도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도 수사할 수 있는 상태로 놔두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공수처장이에요. 네. 누구 수사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정치인 수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난이도도 낮고요. 판검사는 선수들이어가지고 수사하기도 어렵고 한다 그래서 온갖 별로 저항도 들어오고 네. 백도 들어오고 피곤만 해. 네, 그렇죠. 피곤하고 별로 빛도 안 나요. 근데 정치인 하나 잡아넣으면은 나 박수치고 좋아하고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판검사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정치인 수사만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됩니다. 판검사 수사만 해. 판검사 전문 수사처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역할 제조정에 10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특검 최혜병과 관련해가지고 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김건희 특검과 유관점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양자 특검에 다 이제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그 이분이 예전에 이제 술 먹다가 김건희 특검에 있는 도이치 수사팀장 한문혁 부장검사랑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참 그것도 쇼킹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좀 들었었는데 예. 일단은 그 한문혁 검사가 지인의 집에서 일단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에 초청돼서 이종호 대표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보도 경향신문에 아마 썼는데 그 얘기했죠. 그거를 석 달 뒤에 이분이 이종호였어? 당시 한문혁 검사는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도이치모 그 21년 10월인가요? 이종호 씨 이제 입건되고 쭉 할 때 그때 저번에 봤는데 선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배가 그럼 이종호 씨 관련 수사는 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 뒤에 연락하거나 친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 있어야 됐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종호 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종호 씨는 구속됐고 맞아요. 그리고 김건희도 나중에 구속됐죠. 특검에서 이제 구속됐죠. 그래서 이 한문혁 부장이 본인의 이종호 씨를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용했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을 잘 아는 분에게도 좀 물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수사는 제대로 했다. 그런데 특검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고 그럼 본인이 알잖아요. 이게 나중에 신뢰를 못 받게 되겠다. 그러면 전 특검에는 안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있고 그럴 때는 사실은 이종호 씨 수사를 직접 안 하니까 관여하지 않고 물론 이제 나중에 공소유지 검사로 됐긴 했었어요. 근데 당시 이종호 씨가 유죄를 받았죠. 근데 그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얼굴 난 스쳐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저 사람 신경 써야 돼? 또는 뭐 그럴 관계도 아니라면은 모르겠는데 특검에는 오지 말았은 게 맞다. 내가 사실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회피하는 게 맞았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있다라는 거는 몇 달 전에 이미 이종호 씨의 지인이 이곳저곳에 여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군요. 약간 알려졌던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있다. 거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특검 초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문혁 부장이 안 오는 게 맞았죠. 근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별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진 공개 여부를 두고 한켠에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작적인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작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예. 제가 관계자여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보다 예. 보니까, 예. 공작 맞아요, 정확히. 공작이 예. 맞고 그걸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제보했을 때 김규현이 민주당이랑 꿍짝꿍짝해서 제보 공작을 지금 그때도 꾸몄다라고 하면서 뭐 권성동 의원이 막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리고 3부 체크 그거는 사실 3부 토건이 아니고 3부 골프야. 골프장 3부야. 라고 하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꾸며낸 사람이 이관영이라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이종호 예. 씨 쪽의 측근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한문혁 이종호 사진을 유포하고 제보한 사람도 이관영 그 사람이에요. 아, 그때 이제 뭐 일부 거기 해병방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삼부 토건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려고 한 명이 그래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거기가 전화해가지고 진실이 뭐든 간에 삼부는 골프입니다. 골프라고 가야 됩니다라고 위증 사주를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이거는 공자 의도가 있는 거다, 분명히. 김건희 특검을 결국 음. 흔들어야 사는 이종호 입장에서 그냥 한방 김건희 특검을 먹인 걸로 네. 일단은 먹이고 실제로 먹혔죠 그게. 네, 그걸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한문혁 검사의 처신이 적절했냐? 그거는 또 뭐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감찰을 받으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사실 김건희 특검 들어갈 때도 한문혁 검사가 굉장히 고심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네. 김건희 특검에서 한 검사가 워낙에 도이치 사건을 쫙 깨고 있으니까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이종호는 이미 유죄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해갖고 기소해야 되는 건 김건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자기의 타겟에 이종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좀 맘 편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이종호가 그 막 무슨 변호사법 위반 다른 건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별건으로 구속이 이렇게 됐는데 구속되고 막 했던 것이라서 뭐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저는 좀 보이긴 합니다. 뭐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아니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말미에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게 검찰청사에서 김건희를 봐주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항에 있고 예. 여러 가지 수사를 열거해 놓고 요걸 이제 봐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법 조항이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제 기존 수사에 대한 외압, 은폐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검찰청 거기에 한 것도 있지만 큰 줄기로는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뭐 최재훈 부장검사, 또 차장검사 이런 분들이 도이치에서 의혹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망가진 게 각 국가 기관들이 할 일을 그 이름에 맞는 할 일을 안 한 거거든요. 그냥 정파적으로 또 위에서 시킨다고 특히 이제 검찰이 힘 있는 검찰이 제일 문제였고 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앞서 본 공수처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으로 뭐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 권익위 뭐 이거 전혀 문제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당연히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정파적인 정권에 마치 하수인처럼 일을 하게 된 감사원의 유병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신호를 명확히 줘야 돼요. 그러면 당시 도이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이 물론 본인들이 판단이 그랬다고 할 수 없지만 혹시 뭐 외압이 증거가 있었는지 없었다 그런 주장인 거죠 당시에. 그렇죠. 네네. 어떤 진술들을 광범위하게 모아보면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아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이거 시간 내에 맞출 수 있을까? 왜냐면 검사 수사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아 네. 왜냐면 수사를 해본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준비나 대비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근거를 마련해 놓고 네. 그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막말로 저도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이나 뭐 경찰이 그냥 일반인 수사하는 거랑 이 김규현이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저는 온갖 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아니까. 네, 그런 거라 어려운 건데 근데 좀 빨리 좀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 기존에 그 한문혁 검사가 소속돼 있었던 그 도이치 수사팀 초창기에 의지가 있는 김건희 뭐냐 23억 차익을 밝혀내고 맞아요. 뭐 또 끝까지 전주 공수장 변경까지 가면서 유죄 만들고 이러면서 미움받아서 좌천되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사람들한테서 또 압력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한테 수사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거고 뭐 이게 검찰이 검찰 수사하는 거니까 이게 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변호사로 팀 구성해갖고 수사하는 거는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검찰 내부나 그 사태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 기존 도이치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삼아서
그들의 한 도움을 발 많이 받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거를 알 수 예, 있었는데 예, 그렇죠. 이유 없이 방기했다라든가. 예,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수사를 해 나간다면은 음. 그래도 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201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경찰이 정말로 기세 좋게 검사 수사할 때가 좀 있었어요. 예. 몇 가지 뭐 기업 수사를 하다 그런 적도 있고 기억이 나는데 어느 때부턴가 경찰이 검사 수사하는 게 사실은 아예 뭐 정보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이런 수사는 사실은 다른 기관에 있는 공수처도 지금 사실 이렇게 헐렁하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경찰은 과거에 많이 했었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안 했다 네. 그랬잖아요. 그 공수처 생기고부터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기관 때문에 네, 업무가 이제부터는 거의 공수처가 검사 수사를 전담해서 전담하는 하니까.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좀 더 손 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랬다면 공수처가 열심히 했어야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네, 근데 공수처마저도 그걸 손을 놔버리니까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의 수사 역량이 수사가 다 몰렸잖아요 지금 경찰로.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제가 경찰 내부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과거 경찰의 검찰 수사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한 영장이 거는- 번번이 반려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아.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 한 거죠. 아, 국면에서. 네.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으면 얘네가 수사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런 거 못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내부에 있었는데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네. 거꾸로. 아,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또 듣고 보니까 씁쓸한 상황이 네. 아닐 수가 없는데 여하간 수사기관 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묘수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수처를 판검사 맞아요. 전문 전담을 수사처로 시키고. 바꿔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자유권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거고 검찰이 모든 수사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사실 그래서 검찰이 더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거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게 늘 논란이 됐었잖아요. 저도 사실 외부 감찰 물론 내부 감찰이 있지만 내부 감찰도 제가 예전에 이제 감찰 쪽에 이런 분 알고 있는데 내가 일하면 조직이 흔들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부 감찰도 정말 이건 정말 문제다 이런 거나 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면 외부 감찰 근데 외부도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같이 섞여서 가니까 이것도 안 그럴 수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그런 역할만 해도 제대로 해준다면.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판검사 수사처가 있으면 판사는 끝까지 안 되거든요. 이게 판사는 판사가 재판하게 됩니다. 아, 그렇네. 결국 또. 판사를 재판하는 재판부는 별도로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공수처처럼 아. 그런 거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는 어느 정도의 단서가 갖춰져야 하는 것인데 그 단서가 갖춰지기까지는 감찰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법원을 감찰하는 외부 감찰 기관 맞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부 감찰로는 안 되는 게 내부 감찰 기관이랑 외부 감찰 기관은 목적이 달라요. 내부 감찰 기관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기관장을 위한 거예요. 사고 예방. 네, 기관장이 맞아요. 내가 뭘 네. 지시했는데 내 말 안 듣는 놈들 때려잡기 위한 감찰 기관이 내부 감찰 기관이고 이제 기관 전체의 어떤 비위 이런 거를 잡아내는 게 외부 감찰인데 그런 것도 있어야죠. 네. 좀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마지막 얘기로는 지방선거 이렇게 재보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그 방송에서 지방선거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좀 어떤 생각일까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서울시장이나 이분 네. 마음이 급해서 서울시장 갔다 간다 뭐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뭐 부산시장 이것도 가능성이 없고 내 친한 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명확한 거는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요. 아, 국회 입성이 목표다.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 보궐선거. 노리는 건 보궐선거죠. 그래서 뭐 혹시 지금 뭐 확정이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자리가 빈 데도 아예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2심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는데 관건은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주느냐. 공천을 줄 거냐? 제가 볼 때는 안 줘요.
무소속 무소속까지 좀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지방선거를 안 나온다고 하길래 당연히 당분간 선거 계획이 없다고 이해했는데 저도 이제 그쪽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얘기는 지방선거를 안 나온다는 그렇죠. 거지 내가 재보궐선거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서 공석이 인천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부산시장 선거가 열리게 되면은 가장 유력한 게 전재수 해수부 장관인데 그분이 나가면 공석이 된 부산 북갑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성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가만 냅두냐? 아닐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최혜병 사건에서의 어떤 이런 권한도 있고 마치 그럼 줄 것처럼 특검 하다가 갑자기 꽁무니 빼고 갑자기 특검 안 해주고 막 그렇죠. 재보공사건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자 그러더니 제가 좋다 받겠다고 전부 다 했더니 하자. 갑자기 그냥 또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이런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거기 출마를 해보고 싶어요. 네. 또 이렇게 또 이어져요. 부산에. 보니까. 그런 놈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공천은 당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 줄 것 같아서 사실 안 줄 것 같으니까 저도 그냥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네임밸류는 사실이에요. 그럼요. 아니. 웬만한 한동훈 후보들은 대표 공천 못 받을 것 한동훈이 못 같으니까. 나오니까 한동훈 본인도 대표가. 못 나온다. 네. 네. 이런 말을 그냥 저 정도 위치에서 그냥 막 던져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쪽을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부산 여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뭐가 있어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편하잖아요, 사실은. 부술경이 제일 낫죠. 총선 때도 자기가 좀 크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부산은. 그렇죠. 네. 부산 시민들이 본인을 자기를 특히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생각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이런 배신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정치를 좀 더 알려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좋겠죠. 본인 희망사항도 그렇고 만약에 한다면 뭐 단체장은 사실은 별 의미 없을 것이고 본인이 만약 제가 조언한다면 무조건 국회로 오는 게 좋다라고는 하겠지만 문제는 장동현 대표가 절대 안 줘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맞물려서 또 한 번 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분이 한 분 계신 게 우리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마평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도 집어넣고 부산시장 여론조사에도 집어넣는데 그런 상황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여권 단일 후보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서 퀘스천 마크가 찍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하면 얼마나 나올지. 예, 물론 뭐 상위권에 있죠 예. 지금 보면은. 뭐 인지도로서는 이제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사실 지금 좀 쉽지 않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쉽지 않은 때거든요. 누가 오세훈을 이길 수 있냐? 네. 마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라면 된다라는 게 지금 보이질 확신이. 않는 형국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그렇고 부산시장도 사실 뭐 보면 지형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재수가 나가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냐? 잘 나오죠 전재수 장관은. 네. 그렇지만 확실한 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또 아닌 상황에서 섣불리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거론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또 아니 그래서 흔들릴 수 있으니 그 뭐 제 나름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냥 결국은 선거라는 것도 국민들이 재밌는 부분도 흥미 요소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부산 북갑을 비웁니다. 사실은 부산이라는 데는 전재수가니까 된 거지 북갑이라는 데도 다른 정치인이 가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산 출신이고 부산 말씨도 잘 쓰는 조국이 부산 북갑에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나온다면 그래서 조국과 한동훈의 1대1 구도가 된다면 어떨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은 해볼 수 있죠. 네. 재밌죠. 재밌는데 둘 다 후보가 어려워. 둘 다 후보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재 비대위원장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론조사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전재수 의원이 전재수 장관이죠. 전재 장관이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줄 거냐? 이거는 그냥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단일화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단일화가 필요하죠. 네. 줄 거냐?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다음 대선에 지금 민주당의 각 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다음이 포스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굳이 옆집 사는 조국 대표를 그 정도로 키워주고 싶겠냐? 아니죠.
정청래 대표는 관리자가 아니라 본인이 네. 플레이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없다. 봅니다. 네. 만약에 어느 정도 조국 혁신당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되게 막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잘해서 좀 더 부각이 됐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희박하고 음. 제일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초이스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호남에서 그냥 3자로 출연해서 본인이 아니 출마해서 본인이 따내는 것 말고는 별로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 공간 절대 안 줍니다. 아 근데 저는 그냥 흥미 요소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한번 두 분이 어디서 붙든 뭐 정말로 구청장으로 붙어도 좋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생각은. 네. 이준석도 거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준석까지 아. 붙여요? 보니까 3파전으로 그러면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군원할 네. 때 가지고 자치단체장에서 저기 강화 군수 같은 거 해서 같이 붙어서. 강화군수로 해요? 아니, 강화군은 국민들 무슨 죄입니까? 강화 주민들에게는 그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는 워낙 이제 여야 지도부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여건상으로는 뭔가 두 번이 매치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계속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대선 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경쟁자는 지금 한동훈 대표인데 맞습니다.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를 위협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나가면 너 관리 못한 책임으로 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 덩치를 또 한동훈 전 대표는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뭐 쭉 안다기보다 사람의 욕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모멸감을 받았다. 그래서 절대 키워줄 일이 없다. 네. 네. 이제 고민은 한동훈 전 대표의 몫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두 분과 함께 국정감사, 특검 지방선거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또 불러주세요. 아, 요즘 보니까 방송에 정말로 틀면 나와. 농담 아니고. 이번 주에도 네. 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뭐 한 4-5군데 정도 네. 나가고 네. 앞으로도 저희가 시간이 사실 안 맞아가지고 못 모셨거든요. 기회가 될 때 연락드려가지고 자주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와서 너무 좀 즐겁고 좋고 말도 잘 나오고 아니 일단 맞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으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또 정의롭고 맞습니다. 일단 똑똑하고 거기다 비주얼이 좋잖아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비주얼이 제일 좋은 게 네. 사실은 제가 부러워요. 저도 네, 비주얼이 안 네. 돼가지고 참 아니, 부럽습니다. 막판에 네. 막판에 갑자기 비행기 태워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한동훈 후보랑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태 실장,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탐구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